귀한 발걸음 또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은이고요. 본 직업은 통역사이자 또 책 한 권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한테는 이 자리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쓴 책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이야기를 자녀의 시선에서 담은 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나 또 이 두 분 작가님들의 책의 내용이 더욱더 깊게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소중한 시간 한번 보내보려고 하니까요. 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앉아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북토크는요, 저자 두 분과 함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 부족 속에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들을 한번 나눠보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북토크를 빛내주실 두 분 저자님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의 배진시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가님은 해외 입양인을 위한 통역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계시고요. 몽테뉴 인문학 연구소장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이웃집 현대사, 똘레랑스 독서토론 등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것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다의 권희정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희정 작가님은 미혼모 연구 활동가로서 미혼모분들의 권익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의 소장직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미혼모의 탄생, 그리고 번역서 아기 포가기 시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진시 작가님의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제 책상에는 물건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퀴즈 맞추신 분들한테 저희 선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1954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상품도 있습니다. 저는 상품도인지 몰랐는데 열심히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 작가님 퀴즈 3개씩 저기 지금 하셨죠?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착석하시면 그럴까요?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양해해 주시면 잠시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한지라 퀴즈를 또 내기로 해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픈북 가능합니다. 꿀팁인데요. 네, 가능한지 몰랐어요. 천천히 착석해 주시면 저희 퀴즈 시간이라서 선물이 공개는 어려우신가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 겨울에 유용한 용품입니다. 제가 그런 건 감사하셨어요? 네, 편하신 자리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굳이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퀴즈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 도착하시는 분도 기회를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된 나무고요. 거꾸로 된 나무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 배진시 작가님이 퀴즈를 내주실 것 같은데요. 잘 들으시고 오픈북 가능하니까 책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안에 한국 사람이 나무가 뭘 하든 말든
이라고 했을 때 릭은 이 말을 무슨 소리로 알아들었을까요? 네, 그 책 안에 위기라고 하는 장효길이라고 하는 입양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남이 뭘 하든 말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듣고 릭이 프랑스에서 입양을 온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을 다르게 알아들었어요. 남이 뭘 하든 말든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한 분도 안 읽어오셨나요?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문장 안에 답이 좀 있습니다. 남이 뭘 하든 말든 너는 쌤처럼 그 유치원 힌트 일 나갈게요. 네. 이사라는 얘기가 남쪽으로 이사한다는. 정답입니다. 네, 박수. 남쪽으로 이사를 가라는 소리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네. 또 드렸죠? 네. 네. 두 번째 문제 내주실까요? 예, 두 번째 문제. 클로에에게 입양한 아기를 버린 게 아니라 준 거라고 끝까지 우긴 시장 노점상 박필순 여사는 클로에에게 무엇을 공짜로 주었을까요? 한 곳에서 정답을 폭주하고 있는데요. 네. 하실 건가요? 손 드시죠? 네. 스카프?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좀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네.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네. 예, 세 번째 문제. 오호호의 친구 길수는 입양 보낸 세 딸과 제외했을 때 딸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걸이 아니면 정답을 외치시고요. 정답. 금목걸이. 금목걸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었는데 금목걸이를 받은 그 입양인 모우가 내가 아프리카 아줌마도 아니고 이런 걸 많이 웃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화였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은 퀴즈로 가볍게 못 푸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작가님께 질문을 이제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양인 8명의 이야기를 책에 담으셨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또 이 책을 쓰셨던 동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유학 시절에 일단 프랑스 유학 시절에 입양인을 만났고요. 근데 유학을 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했지만 입양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친구들이나 나나 다 입양인을 만났는데 왜 나는 유독 관심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엄마랑 영화원에 자원봉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이 굉장히 평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8개월 아기들 방에서 자원봉사를 매주 했는데요.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이 아기들은 다 부자 나라에 가서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읽은 동화책 속에 노란 머리 예쁜 드레스 입은 그런 나라, 그리고 프랑스는 정말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예쁘니까 그런 데 가서 이 아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들도 잊혀졌고 입양이 뭔지 고아가 뭔지 다 이제 잊고 그냥 제 생활을 하다가 30대에 릭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성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문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입양인들이 처음 한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도 사생활 자기의 치부를 막 드러내진 않잖아요. 근데 입양인들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잘 사나 보다, 직업이 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조금 친밀해지고 나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사연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또 부모를 찾았을 때, 그리고 다시 부모한테 외면당을 했을 때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어릴 때의 경험이 많은 그 성인에서의 또 나머지 삶도 결정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입양 아동들 모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책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해외로 보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케이스마다 같은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까? 근데 입양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는 내 부모는 가난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어해요. 그런데 막상 부모를 찾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바람 피워서 태어난 친구도 있었고요. 찾고 나서 그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난해서 버렸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엄마가 건물주예요. 이제 그 뒤로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뭐 딸이 너무 많아서 막내딸을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 그런 경우가 더더욱 입양인들한테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난 때문에 못 키운 케이스도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원래 그 고아원에도 보내고는 하잖아요. 이제 못 키우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아원이 아닌 해외 입양을 결정하신 이유, 또는 고아원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원래 돌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을. 근데 고아원에서조차 해외 입양을 시켰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였고 통역만 했고 법적인 문제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를 만나고 엄마들을 만나고 나니까 엄마들은 다들 입양을 갈 줄 몰랐다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려우니까 잠시 고아원에 맡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아이가 떠나고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요즘 같은 세상이면 따지잖아요. 왜 내 아이를 내가 3달만 맡겼라고 했는데 평생 못 보게 만드느냐, 뭐 어떤 이런 따질 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런 지식도 없으셨고 일단 주눅이 들어있었고 자식을 뺏겼는데도 한별 한번 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이 떠날 때 그 아이한테 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아이 옷에 술을 놓다거나 아이 이름을 새기거나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자식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좀 멸시당했던 것 같아요. 국가의 복지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네, 저는 자식을 뺏기는 거가 가능한가? 예, 그런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락이 없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해외 입양을 보낸 이유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보낼 수가 있었나, 동의도 없이 잠시 맡기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그렇게 동양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입양을 오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 수용해서 받아들인 이유가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구제해 주려고 1명, 2명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명당 한 3,000유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500만 원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까맣게 몰랐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이 조금씩 K-팝도 알려지고 좀 먹고 살만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 한국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비웃으면서 우리가 올림픽도 치렀고 그 뒤로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섰다 했을 때 걔 친구가 한 말이 너네 우리 팔아서 올림픽 치른 거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팔아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 책을 찾아보고 뒤져보기 시작하니까
1950년대 이후보다 86년, 7년, 5년 이 3년간에 너무나 많은 아기가 보내지기 시작했고 또 문제는 금방 태어난 아기들은 가사중 적응을 하는데 7세 이상의 아들, 12세 이상의 여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입양이 됐지? 그리고 그 여자아이들을 만나보니 거의 다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건 도대체 뭐지? 그때부터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 저서를 읽으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이 개인의 의사와는 정말 무관하게 자신의 자녀를 시부모님의 강요로 해외 입양을 보낸다든지 또는 종교 단체의 어떤 압박이나 회유 또 권유로 자신의 자녀를 입양을 보낸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놀라웠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그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다거나 또는 좀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입양이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가 없는 것보다 부모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면 괜찮은 거지.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제 아이가 5살, 6살 이때 만일에 부모가 바뀐다면 나라가 바뀐다면 또 입맛이 바뀐다면 이 아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이 아이를 이미 인지가 되고 한국말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국가에서 이 제도가 바뀌어야지 홍보가 입양이 너무 좋은 것처럼 되어 있다. 근데 입양인들을 만나보면 입양을 중단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가 이미 되고 있는 친구들이 해외 입양을 가는 경우에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입양을 한번 해본다는 것은 국내 입양을 보내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한국 부모님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이쪽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털어놓는 거죠. 물론 주변에는 거의 낳았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한국은 지금 내 아이도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퍽퍽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공개했을 때 만일에 제 아는 언니가 딸 둘을 입양을 했는데요. 옷을 좀 얻어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안 나와서 저렇게 입히지. 자기가 안 나왔으니까 영어학원을 안 보내지. 계속 이런 사회적인 전체적인 구조적인 멘탈이 아직은 심하게 말하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키울 수는 있으나 과연 공개적으로 당장하고 키울 수 있나? 주변에서 지금 수많은 언어들 그리고 제가 아는 또 한 시인분은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봉사를 하다가 정이 든 거예요. 그런데 딸 둘은 좋은 대학을 갔는데 아들은 조금 덜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도 또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선뜻 내 마음만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입양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내비치는 사진이 아이가 가장 예쁜 나이, 포동포동하고 너무나 예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항상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2를 상상해라. 중학교 2학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입양을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얘 뒷바라지 해줄 자신이 있으면 입양을 하지 아기의 모습을 보고 절대 입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많은 책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당사자 분들께서도 입양을 멈춰라, 중단해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입양이라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입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입양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자료는 인터넷에도 있지만은 물론 해외에서 먼저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너네 고아 수출국이다 이런 오명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외 입양 기관이 없어지지 않고 국내에 충분히 복지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도 입양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왜 프랑스에서 먼저 한국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멈췄고 이제 외국이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이따가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 작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는 배지시 작가님의 이 나는 거꾸로 된 영어입니다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 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 신문인데 제가 이런 걸 보게 됐어요. 동아일보 72년인데요. 프랑스에서 인기 끄는 어린이 입양 실태. 그래서 한국 고아가 더 좋아라고 하는 기사가 돼서 특별히 됐고, 프랑스에서 900명 어린아이를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900명 신청에 262명을 보냈다. 어디가? 홀트 양자회와 가톨릭 구제회, 가톨릭 구제회가 이렇게 입양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배 작가님 책에도 나왔다시피 아까 그 말씀에서 안 하신 게 뭐냐면은 저도 그 이제 깜짝 놀랐던 거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때 이제 70년대 프랑스에서 이제 입양을 한다 하면은 어떤 중산층의 표식이었고 하나의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이 옛날 신문과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 동양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취향이면서 계급이면서 신분이 되는 그런 문화가 유럽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고 싶으면요. 요즘 뭐 한국이 배달의 민족이다, 택배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프랑스 부모들이 왜 이렇게 한국 아이들을 선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나라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입양을 해와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차를 두고 공항까지 택배를 네, 근데 1965년도에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대리 입양제인가? 네, 그게 예, 이제 한국까지 시작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네. 모르는 그 먼 나라까지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데 무섭다는데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나라는 입양을 하고 나서 친부모가 혹시나 근황을 물어보면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입양을 해서 이 아이한테 어떤 짓을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국제 그 입양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이 완전 고아여야 된다. 고아여야만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서류상 고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지금 배 작가님 책에서도 나왔지만 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었잖아요. 심지어 길을 잃은 아이도 부모가 없다,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다 고아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신분 세탁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 세탁한 그 고아 보적을 가지고 이제 다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거 나가게 되고, 또 이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되지가 않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기사인데 이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드골 공항에서 아까 프랑스가 이제 또 한국 아이들을 유독 그 동양 아이들 중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머리가 좋다, 그다음에 적응이 빠르다라고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다고 그 프랑스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이 되었다는 얘기 나왔고요. 특히 이제 70년 되면 서구에서 그 인권운동, 6.8 혁명과 함께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성적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인식이 높아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혼모라서 아기를 포기하던 여성들이 스스로 아기를 키우고, 그다음 자기 결정권이 높아지고, 독신 여성이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동양 아이들이 입양을 가면서 그들이 가정을 꾸리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그 프랑스 부부의 가정에 어떤 신분을 표시해주는 그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에 또 우리는 이제 공급을 엄청 하면서 부모 있는 아이들을 다 고아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녀, 양노숙 양이 이게 오를리 공항이에요. 프랑스가? 신문에 오를리 공항이라고 나와요.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박양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오프 여사. 그러니까 이 엄마는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울고,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우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담론과 우리의 생각은 다 입양 부모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의 그 삼각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양 부모, 그다음에 친생모, 그다음에 입양 아이가 있는데, 이 삼각형 모델 중에서 누구의 관점만이 정당성을 얻었냐면 입양 부모의 경험만, 입양 부모의 감정만, 입양 부모의 관점만이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70년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책에서도 좀 너무 가슴 아프게 읽었는 게 뭐냐면은 그 1번 위기 아니라 뒤쪽에 나왔는데, 6살 때 이제 프랑스로 입양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얘는 이제 6살이니까 그러니까 다 큰은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앉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면을 기억하고 그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앉았고 옆쪽으로는 4-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다음 발밑으로는 몇 개의 바구니가 있어갖고 정말 아비 규환처럼 울었고, 그 6살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그 생지옥 같은 그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진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지 않았다는 거. 또 비극이냐 희극이냐로 보지 않았다는 것, 즉 신화로 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입양인들이 그 부모나 어떤 친가족을 찾으려 하는 거는, 그것을 성공했던 안 했던, 그 다음에 재회에 성공해서 그들이 행복한 그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을 했던 못했던,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간에 이들이 자기의 입양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거쳐가야 할 과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친부모 찾기는 과정이고, 자기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말하자면 살풀이라든가 뭔가 어떤 회복이라든가 딛고 일어서는 그 작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좋았던 거는 막 슬퍼서 마음은 막 울고 있는데 군데군데 웃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흘러가는데 막 웃음이 빵 터진다거나, 그래서 그 웃음으로서 이러한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첨언을 하자면요, 이게 중간에 그 시장 아주머니께서 스카프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그때는 다 배가 골았으니까 사람 사는 게 먼저였다 하면서 그걸 위해서 보낸 거지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묘하게 설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비극이다, 아니다로 나누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치유의 과정으로서 한국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권 작가님 책으로 넘어가서 한번 진행작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에서 왜 그렇게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본분인데 왜 아이들을 보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972년도에 해외 입양을 보내면 입양 기관이 받는 수수료가 $600였어요. 600불이었어요. 1972년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였을까요? 근사치에 답을
네, 오픈북 가능합니다. $300 또 있으십니까? 근사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챗 GPT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금방 또 챗 GPT를 찾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00불이라고 해주신 분께 정답을 드릴게요. 네. 320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 1인당 소득이 320불인데 한 아이를 보내면 600불이 나오니까 아이가 돈으로 보였을 것만도 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긴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국민 소득이 지금 한 3천 몇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외 입양 보내면 4,000불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굉장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를 칠 일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나갑니다.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1972년도에 $600였는데 1980년대는 얼마가 됐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숫자로만 80년대 해외 부모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맞죠? 네. 대충 물가 상승률과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야 먼저 80년. 말씀하신 분 네. 3,000불 업입니다. 업. 더 많이 냈어야 됐어요. 80년대. 해외 부모가 한국 아이 하나를 입양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3,000불보다 많습니다. 누가 5,000불이라 했어요? 저분은 좀 나가라고. 자, 3,000불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조선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5,000불이에요. 아,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를 했죠? 지금? 3만 불 아니에요? 지금이 2만 불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해외 입양이 4만 불이죠? 해외 입양 수수료가 4만 불 정도 되죠? 2만 불 조금 더. 네, 어떤 데는 4만 불까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저희 아들이 있어서 거기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없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4만 불 정도 이제 수수료 드는데 기독교인이면 30% 할인해준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 정도 비용을 내도 유럽이나 뭐 서구는 아이 입양하면 매달 한 아이당 나오는 양육 수당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해외 입양 기관과 국내 입양 기관이 이제 6대 4로 나눠서 이제 가졌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입양인이 올림픽 치르는 거 보고 우리 팔아서 올림픽 치른 거야라는 말이 나올 만한 거죠. 그리고 또 입양인들이 홀트 아동복지 가가지고 굉장히 허름한 건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고층에 아주 화려한 건물을 보고 많이 마음 아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새끼 기르는 일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인류학 쪽에서 이제 쓰는 용어라고 책에 썼습니다. 네. 뭐라고 부를까요? 책에도 나와 있는 네, 내용이고요. 동물 세계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네.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 기르는 일을 도와주는 존재들을 인류학적 용어로 어떻게 부를까요? 책 맨 앞쪽에 나왔는데 지금 얼른 책 앞을 펼쳐보시면 가장 먼저 발견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집에 가시라니까. 자꾸 앉아가지고 정답만 맞추고 있어요. 어차피 같은 상품인 것 같으니까요. 양보를 해주시면 그렇게 다른 걸 없습니다. 네. 줍줍해서 자, 줍줍. 네, 들으신 분, 네, 네. 먼저 들으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근데 돌봄꾼이라고 해서 또 동요가 거기서 있었는데요. 네. 네, 돌봄꾼, 대행부모, 부모도 대행어미인가요? 대어미 알로마더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한번 고르셨나요? 네,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화 사례, 유기, 입양 등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책을 쓰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미혼모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집필 의뢰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편집자님 와 계시거든요. 예, 우리 도서출판 날에서 집필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미혼모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에서 이걸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혼모가 또 미혼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게 자녀와의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의 권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왜 유기가 일어나는지, 왜 살해가 일어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마침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깊은 연관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조사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생산하신 집필하신 책이었네요. 네, 저 이 책을 보면서요, 이 모성이라는 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요. 책을 보니까 모든 엄마들이 한결같이 희생만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사랑만 주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 조금 혼돈스럽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이 모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모성은 우리가 이제 여성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팽배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힘이 없거나 연약한 남자를 보면 막 모성애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여성이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또 밝혔고요. 또 그 모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전에 어머니라고 하는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한 여성이 이제 어머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던 다 어머니고 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결혼한 여성에게는 모성을 굉장히 강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모성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없다. 모성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아기를 키우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이다 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성은 이데올로기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제 봤을 때 진화 생물학자나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걸 보면은 그 모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가 나왔지만 그 선치류 얘가 나왔잖아요. 그 선치류가 이제 수컷이 아이를 돌볼 것 같지 않거나 주변에 알로마더 그 존재들이 없을 때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만 개체수를 조정을 하면서 나머지 아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도 없다 하나라도 낳을 수 없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 태아가 그냥 그 호르몬에 의해서 자연 유산이 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재생산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느냐, 버리느냐, 유기하느냐, 살해하느냐는 이 어머니의 도덕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심이나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양육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성은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이걸 모성은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고 도세살 무렵에 제가 한 4학년 무렵부터 새어머니가 계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던, 그러니까 미혼의 몸으로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네,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정말 지원과 지지만 있다면 충분히 또 미혼 여성도 어떤 모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성의 새끼를 폐기하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환경이 좀 구축이 되어야 할까요? 네, 방금 퀴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돌봄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돌봄꾼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족 자원 아니면 사회적 자원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족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있는 배우자 또 친정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모님 아니면은 가까운 친척이 되겠죠. 그런데 누구나 그 가족 자원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도 가족도 있지만 양육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또 그냥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 배진씨 작가님 책에 나왔듯이 입양 보내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가능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회적 자원이 되겠죠. 사회적 자원은 바로 임신한 순간부터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양육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통합적인 그 지원 체계가 그 사회에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임신에서부터 양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임신기에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안전한 시기에 설치류처럼 그냥 자연 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하게 임신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 임신을 내가 지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임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9개월이잖아요. 만 9개월이잖아요. 그 9개월 내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 100만 원 동안 9개월의 그 임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잖아요. 낙태도 무료, 그 다음에 임신 병원비도 다 무료로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신 중단권도 지금 임신이 낙태가 위헌이라는 게 지금 헌법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부 시행령 같은 게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약품을 도입하지도 않고 그래서 임신 중단권이 일단 보장받고 있지 건강하게 임신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임신을 지속할 경우에는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가족 자원이 없는 사람은 다 위기 임산부잖아요. 그럼 사회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마련을 안 해놓고 나아라 하면은 이 모성을 굉장히 코너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가난하게 위험하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양육 수당을 받아야지 이 엄마가 키울 수 있는데 그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뭐 중위소득 뭐 63% 이하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말 가난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 가난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서 받았다 한들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까지 해갖고 뭐 한들 100여만 원 갖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신, 출산, 양육까지 이 사회적 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 자원이 없는 사람이 사회적 자원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유기, 살해, 아니면 입양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 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 자원이 확보가 되든지 가족 자원은 내가 결심한다고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거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한 문구를 책북에서 제가 발견한 게 어머니가 된 여성은 모성의 지뢰밭을 네, 지나게 됩니다. 아, 제가 네.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네. 싶었어요. 네. 예. 영아 사례가 없는 곳, 아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도 없고 포대기에 싸서 나무에 매다는 일이 없는 곳은 여성이 어느 정도 번식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법 믿을 만한 형태의 피임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어머니의 보살핌의 일부를 대행 어머니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회적 간섭이나 제도가 구비된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는 한 어머니가 된 여성은 모성의 지뢰밭을 지나게 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네. 정말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쉽지 않고 위험하고 때로 힘들 수 있다는 그런 과정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모성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겨서 편안하게 갈 수만은 없다라는 건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그 부호 종료가 된 청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졌고 또 나만을 아예 소출국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양의 어떤 이면을 본 것 같아가지고 좋게만 생각했던 그 입양의 이면이 이런 식구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또 새롭게 알게 되셨던 사실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입양인들이 정체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공감은 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닿지는 않았어요. 정체성을 안다는 게 뭘까? 아 그거는 힘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책을 쓰면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굉장히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부모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뭐 나 낳을 때 복숭아 먹는 꿈을 꿨다라든가, 그다음 내가 너무너무 3살까지 그렇게 울어가지고 그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막내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오빠 둘 키우고 저 키우고 때 힘드니까 그 언니한테 저를 맡겼고 제가 3살까지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갔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문 열어놓고 그 언니가 저를 업고 이렇게 엄마 얼굴을 보여줘야지 제가 이제 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이게 저희는 너무나 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출생 정보이고 출생에 관련된 서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득할까. 그 다음에 작가님 책에서도 나왔지만 엄마를 만난 순간 까맣게 비어있던 그 구멍이 메워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장을 봤는데요. 네, 그 자기 생일을 안다는 거, 부모를 안다는 거는 자기 인생의 굉장히 출발점에 중요한 시작일 수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아기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거든요. 세이프 헤이븐로에서 그 안전한 뭐 피난처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서나 아니면 병원 같은데 아기를 버릴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 운영되듯이 그렇게 베이비박스가 다 있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베이비박스를 만들자고 하는 사인을 받는 이제 서명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뭐 한 40명 사인하고 뭐 많으면 100명 사인하고 다 반대를 하는데 한 여성이 정말 강력하게 막 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의 그 복지 담당하는 그 기관에 그 근무하는 사람이 아기를 버리지 않게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안전한 피난처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거기 이제 대응을 하면서 그 우리는 그래서 절대 그 안전한 피난처법을 이제 도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보호출산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출산, 양육 이것의 어떤 그 보호 체계를 튼튼히 해서 아이를 버릴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체성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입양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양인들은 뭐 50대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50세가 넘고 60세가 넘고 뭐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 자녀분들이 이제 그 엄마의 그러니까 자기의 외조모부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입양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거 뭐죠? DNA 등록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엄마의 입양 서류조차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개인정보법이 너무나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수모 의원이 입양 특례법 예외 사항을 두어서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이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대요. 그래서 이 건의안이 꼭 받아들여져서 그 입양인의 그 후손들이 그 부모를 찾을 수 있는데 좀 어떤 법적으로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법적인 체계가 잘 이제 자리를 잡아야 또 우리도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부모 출산제라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걸 들었거든요. 위기에 처한 산모의 아기를 구해서 국가가 대신 돌봐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정책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이가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의 삶을 올바르게 출발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아이가 자신의 태어난 그 친생 부모를 알고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보호출산 문제는 거기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보호출산제라고 하는 거는 아동 유기가 늘어나고 영화 사례가 막 신문에 보도되니까 정부에서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호출산을 원하는 산모한테는 병원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아기는 병원에 놔두고 엄마는 태어나게 하고 그 아기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이제 어디죠? 입양을 보내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아동의 그 영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의 완전한 정상적인 출발, 흠결 없는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아동복지에 힘쓴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흠결을 만드는 거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이제 고아가 되고 부모의 정보도 18살이 되면은 영국은 다 무조건 자기 입양 정보를 볼 수 있도록 1975년의 법으로 명시한 이유에서 하나도 바꾸지를 않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호출산제를 태어난 아이의 엄마는 그 산모는 익명으로 자기 본 이름도 아니에요. 익명으로 하고 그 생모에 대한 정보는 다 비밀에 붙여져 갖고 입양인이 그걸 청구를 했을 때 친모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 공개하지 못해 하도록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그것도 좀 예외 사항을 두고 좀 재판을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입양인이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의 어떤 건강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역사를 엄마가 만약에 불륜을 저질러서 어떤 남자하고 아이를 낳아서 나를 입양을 보내서 그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불륜 사실을 우리가 가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한테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있기 때문에 못 키우기 때문에 너를 보냈다면은 괴롭겠죠.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돼요. 이것이 그 자기 그 정보라고 하는 거는 딛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보호출산제는 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를 보는데 그 동물농장을 갔는데 어떤 임신한 강아지가 확 들판을 정말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동물 구조 뭐 이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구조 대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걔네들이 이제 구해가지고 엄마도 깨끗이 씻겨주고 엄마도 돌보고 새끼도 잘해갖고 돌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그렇게 황야를
그 들판을 헤매고 있던 강아지한테 강아지만 받고 걔네 그럼 니가 너부터 너 잘 살아 하고 보내는 거잖아. 저 걔한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 사례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80년대, 90년대인가 입양을 보낸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35년 만에 미국에 입양 보낸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재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기회에 그러면 미혼모로서 아기를 포기해서 입양을 보내고 아이를 키우지 못했는데 이제 입양 시스템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입양을 하려면 엄마와 아기를 같이 입양을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를 키울 능력이 생기고 또 아이도 엄마와 헤어질 필요가 없으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양 시스템은 어려움에 처한 산모는 그냥 방치하고 거기서 아이만 구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아이도 자기 출생 정보 몰라. 그 다음에 또 학대 가능성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학대가 노출되어 있어.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지금도 좀 논의하시고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더 들을 이야기 있으면 좀 듣고 저희도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도 보니까 이게 아예 자신의 그 아이의 근원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라서 그 지자체에서 임의로 성씨를 지정을 해주고 그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 근원을 본인의 근원을 좀 알고 싶을 텐데 이게 알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배 작가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의 책을 첫 페이지부터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모성애라는 전제를 우리가 모성애라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입양인을 부모 만났을 때 통역을 할 때도 이 사람은 모성애가 없어서 아이를 버렸다. 그러면 아니야 모성애는 있는데 가난해서 그랬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그럼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계속 뭐 두 자녀 낳아라 한 자녀 낳아라 여러 정책을 하는데 이 모성애가 100% 인간의 본능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어차피 이 입양을 보낸 부모에 대한 입장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에 많이 어려웠어요. 책을 쓸 때도 그랬는데 그렇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이거는 본능 한 50%, 사회적인 시스템 한 50%, 우리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아이를 좀 만나려고 하는 이런 출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도 가고 예전에 5-6명 낳았다면 지금 1명, 2명 낳는 추세로 가고 이 인간이 조절을 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미혼모에 대한 비난도 사실은 100%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기혼자의 자녀보다 훨씬 많아요. 70%예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나쁜 게 뭐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적인 측면으로 시스템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는 치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아원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고아원에 그 아이를 데려가면 고아원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를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 돈을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알아보고 무조건 너무 법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법에 맞추려다가 정말 인류애를 잃어버렸다. 지금 한국의 시스템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글로 제가 모성애에 대한 어떤 틀을 좀 많이 깨게 됐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입양 실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금지하거나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해외에서 입양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이제 국제 입양을 폐지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보내는 송출국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콩고, 네팔, 아이티,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지금 다 입양 금지거나 이제 줄이는 추세이고요. 과테말라는 이제 2007년도에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출국에서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한류, 네, K 드라마, K-팝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생명을 구해야 된다. 아직도 입양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준비한 게 꼭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죠. 배 작가님 책에서 그 영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오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게임이 부끄럽거나 또 자랑스럽지도 않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내가 부끄러운 거는 버림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지금 이제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이제 태어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배 작가님이 쓰신 얘기가 이 문제는 억울한 사람만 국가의 항변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부당하게 생각하는 체제에 대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직접 입양이라든가 어떤 그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되신 경험이 관계되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좀 갑자기 마무리만 되어있네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견들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과도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셨다면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좋았던 부분이나 함께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읽으면서 꼭 요 문장 좋았다라거나 아니면 이걸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여러 단체에 또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시면 관련 있으신 분들하고 추후에 또 얘기 나눌 수도 있고 하니까 연계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함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네. 아, 네. 참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사전 질문에 먼저 대답을 드릴까요? 저 있어요. 이정수님. 이정수님 참석하셨을까요? 네, 선생님. 사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충당해 가나요? 라고 질문하실 거 맞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면 될까요? 조금 추가로 네네네. 저는 혹시 뒤에 들리시나요?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새롭다고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리는데 선생님 말씀 뒤에는 안 들릴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사에서는 이성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입양에 대해서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베이비박스가 한참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하고 이런데 굉장히 그거 우울해가지고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고 작가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학적으로도 이제 사회에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문학의 힘도 크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베이비박스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그 베이비박스라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 작가님이 저기 신문에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지금 사실 좀 더 우울해 사실 이 자리에 와서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 뭐 크게 뭐 미혼모들이 뭐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제가 찾았다고 해도 감이 안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일 해주시는 세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적 지원은 없습니다. 제 지인들 여기 오신 몇몇 지인들이 있는데 그냥 그분들이 저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십시일반 좀 도와주시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들어보니까 그 자원봉사 활동으로 토경을 거의 자비를 들여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이제 미혼모 예전에 이제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면서 미혼모 이제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논문을 이제 한국 미혼모의 그 역사에서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그냥 저의 역할은 책 내고 이런 미혼모에 관련해서 너무 어떤 책도 없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올바른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책 내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알리고 싶었는데 저를 움직이게 한 거는 보호출산제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미혼모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 위기 임산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약간 변한 이 지점에서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소를 이제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 작년 6월부터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라고 해서 계속 그 미혼모 과거 자료를 보여드린 것도 제 아카이빙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걸 보니까 미혼모 문제가 산하 제한 운동하고도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 70년대 산하 제한 할 때 그 홀트 아동복지회나 한국사회봉사회가 백근칠 씨라고 이제 백근칠 씨가 이제 한국사회봉사 이제 하면서 그 산하 제한 운동도 미혼모 예방과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도 이제 산하 제한과 함께 의사들과 함께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 따는 뭐 이런 거가 적극적으로 산하 제한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미혼모 예방과 그다음에 미혼모 아이의 해외 입양이 이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 인구 정책하고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자꾸만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일단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디 펀드를 지원해서 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고민들을 좀 나눴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 저의 뜻에 좀 지지를 하시면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지금 후원을 받아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이면 이제 예산이 끝나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홈페이지 시스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또 2차년도에 또 못 받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혼자서라도 이제 꾸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계속 이 알려지지 않은 지식 생산에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해주실까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여기 7번 이거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조소연님 혹시 참석하셨을까요? 조소연님. 여기 기억 안 나시죠? 향후 집회 계획은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앞으로 또 쓰시고 싶은 책이나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신지 그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한 감독님의 제안으로 드라마 만들자에서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드라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여태까지는 뭐 다정이로 하고 싶은 배우가 아이유야, 수지야, 볼라바 이렇게 모시고 대화를 오갔는데 다 뭐 재정난이죠.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책은 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또 앞으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대한매일 신부 발행인 정동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한매일 신부가 1904년에 이제 영국인 베델 선생이 창간한 신문인데요. 그 신문으로 인권 관련한 뉴스를 제가 직접 편집권을 주셔서 마음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챗 GPT의 도움으로 또 영문으로도 동시에 올리고 있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 문제, 미혼모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외 입양인들도 한국과 외국 입양인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신문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쓰시고 싶은 거, 그리고 그저께는 또 교사 협회 약 회원이 한 1000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 역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해서 이 신문은 온라인 신문이고요. 보건부에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그 대한매일 신부가 맞습니다. 단점이 없어서 종이 신문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에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그게 검색 엔진에 올라가려면 그렇지만 이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 책도 저희 북북도 그 신문에는 다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 이 신문을 제가 널리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그 서구 미혼모 잔혹사라고 하는 책을 기획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 서구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그 억압, 미혼모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해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기 포가기 시대 또는 뭐 잃어버린 뭐 로스트 60s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나라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그다음에 미국 뭐 이런 그 나라, 뉴질랜드 이런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다 굉장히 심하게 이런 몇십만 명, 뭐 20만 명에서 뭐 30만 명, 40만 명까지 그 미혼 여성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다 하면은 다 이제 미혼모 시설로 보내서 뭐 아기하고 애착 관계가 일어나지 않게 출산하면은 아기는 옆에 이제 누워 있는데 보지 못하게 이렇게 벽으로 베개로 이렇게 가린다거나, 그다음에 아기를 터치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갖고 출산을 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회유와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아이를 포기하게끔 해서 아이를 빼앗긴 여성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요. 그 이제 여성들이 지금 60대, 70대 다 이제 노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빼앗긴 재생산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막 발화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책들을 제가 지금 서구 미혼모 잔혹사라고 해갖고 한 5개 국가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나와서 지금 있는 아기 포가기 시대가 이제 미국 사례고요. 그 다음에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영국 사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기를 빼앗긴 50만 명의 여성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영국에서 70년대까지 아기를 이렇게 다 빼앗기다가 80년대 되면서 이제 지원 쪽으로 바뀌는 그 어떤 역사적 변동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서 그 책을 지금 번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번역이 이제 1차 번역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작권이 이제 영국으로 보내졌고 이제 마지막 그게 영수증이 와가지고 이제 출판 준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책이 올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또 호주 이렇게 해서 5개 국가를 좀 내려고 하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고 책 찾아서 또 나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장메르 기욤님 참석하셨죠? 네. 여기에 참석해서 질문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궁금한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저는 실태 관련했어요. 그 입양 실태요. 그러니까
뭐지?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명 정도 입양됐었는데 한국 입양들이, 그리고 프랑스만 44만 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0,000명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워낙 4배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원래 20만 명 정도 실제로는 40명 입양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인 입양. 그래서 왜 그렇게 숫자가 어디가 사실인지가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20만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40명 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40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숫자의 차이가 이제 네. 무엇이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20만 명도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는데, 그때 정부가 인가한 공식 입양 기관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 게 70년대거든요. 그렇게 맞죠? 50년도도 네, 50년. 아, 맞아. 홀트. 네. 네, 홀트는 50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입양 기관 중에서 홀트는 이제 50년대부터 있었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거기지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적인 기관 말고도 민간, 종교단체, 뭐 개인 입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모른다라는 게 네. 정설이죠. 그러니까 그 40만 명에 더 가까운 그 40만 명 숫자는 어디서 정식으로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170만 네, 근데 이게 공식적인 17만. 네. 아, 17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4만 명 정도, 근데 공식적으로 10,000명 정도.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네. 아, 4만에서 10,000명 정도. 실제랑 공식적인 숫자랑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래서 이게 노일 교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개인 입양 뭐 되게 다양한 그 통로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연구했을 때도 보면 저희 658명 연구했는데 한 5%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외국으로 안 옮기거나, 또 심지어는 무슨 그 한센병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어떤 개인이 와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친척 입양처럼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뉴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미군 부대에서 구두닦이 하던 아이들이 미군과 이제 미군이 돌봐주다가 정이 들어서 그냥 데려왔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민법을 통해서 입양인들이 한국 아이들이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민법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가 이렇게 합의를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한국에 살면서 입양하고 데리고 가는 개인 입양을 네.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입양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그렇죠. 해외 입양이라고 그죠. 네. 표시가 안 그냥 뭐 그리고 그런 이렇게 돼. 입양의 절차,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좀 가정조사하고 가정 방문해서 진짜 아이를 키우기 적절한 가정인가 심사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냥 하는지 그래서 공식 통계는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15만 원에서 한 40만,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많이. 한 25만 명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7만 명. 우리 저기 박정은 작가님이 저기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오셨었거든요. 아, 거기 아니라 저기다 곽준빈이 유튜버 곽준빈이
어디 그 스웨덴인가 어디가 네덜란드가 북유럽 어디 여행을 하고 어느 민가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할머니가 너무 반갑게 한국이냐고 우리 딸도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어. 그러면서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나가서 여행하거나 외국 친구를 만나보면 우리 누구도 한국 아이 입양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입양아 있었어. 우리 반에도 입양이 있었어. 이게 너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꽤 빈번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갔다는 거죠.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추가적인 일단 답변은 안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양인들 봉사 활동 통역. 근데 통역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통역 안 하실 때 예시가 몇 개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을 안 다시 상처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은 입양인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든지 친구 아니면 뭐 양부모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도 동력 안 할 때가 꽤 많아서 개인적으로 어떨 때 동력 안 하시는지. 네, 책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예, 마음 아니면은 왜곡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입양 보내 의욕이라고 하죠. 버리다 대신에 입양 보내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왜곡적으로. 돌려서 의욕하시는 제가 통역을 뭘 뺐는지 이제 그 사례는 사실 다 오래되고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부모 만나고 나서 부모가 제일 잦았던 일 중에 기억나는 거는 입양인들은 항상 초콜릿 사오고 여기 부모님들은 항상 미역 주고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초콜릿 사오냐 안 먹는데 어르신들이 잘 안 드시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역을 또 먹을 줄 몰라서 서로 선물 교환할 때 앞에서는 뭐 고맙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 저한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 미역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면서 저는 미역이 아니라 저는 인삼이라든지 그렇죠. 인삼 가져가나요? 아니면 우황정신화. 가져가요? 근데 저한테 그냥 그러니까 참 서로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했는데 서로가 그것을 문화 차이로, 그러니까 그간에 살아온 문화의 차이로 이해할 수 없어서 버리고 간다는 사실이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돈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때 통역사란에 그런 거 안 하시고 혹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서. 뭐 최근에도 돈 관련해서는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요? 보통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 건지, 물론 사위나 돈 잘 버는 건지 궁금하고, 근데 무엇보다 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냐 많이 물어봐요. 근데 보통 여기 오는 애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답은 불행하게 어떨 때는 아예 성수행이라든지 못당하거나 뭐 이런 아이 때문에 사실 얘기를 친부모한테는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아이하고 좀 입양인하고 좀
의논해서 나중에 하거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입양인 여동생 그러니까 프랑스로 입양 보낸 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한테는 또 다른 아이를 버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입양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은 제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숨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곤란하시겠어요. 네, 곤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곤란한 상황이 엄청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전 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좀 치유를 어느 정도 받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 지금을 딛고 또 나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또 많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몇 번 더 받을까요? 그죠? 어떤 분으로 할까요? 김창선님 참석하셨을까요? 네, 창선님께서 한국 사회는 해외 입양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 해주셨고 어렵다면 만약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무엇이 좀 바뀌어야 할까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데요. 네. 뒤에서 조용히 듣다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고 사실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책을 자연스럽게 제기하지만 사실 이 내용이나 이런 것만큼 사실 우리 이 문학이든 어떤 책에서도 많이 안 나온 굉장히 보석 같은 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한국이 한 70년 역사입니다. 이게 해외 입양 역사가 58년도에 이승만 그 고아 입양 특례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근데 1세대, 2세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입양을 가입을 했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브레인지 다행인지 국내의 다른 수용소 지금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가서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나머지 거기는 이제 그냥 국내 그 수용소 이런 데를 다 매체해서 이렇게 해서 18세까지 자라고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목격하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얘기가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그냥 마치 저는 오늘 계속 쭉 그 미혼모 여성 인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동의 권리를 좀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좀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우리 사회가 이런 거를 좀 맞아들이 사회의 어떤 체계가 됐나라는 거를 우리 그 사회가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몇십 년 걸려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서 이제 올해 5월달에 끝나는데 뭐냐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마지막 큰 한 중에 해외 입양인 인권 문제가 지금 올라가서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 형제복지원이나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진실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이 사회적인 그 모두의 권리와 그 사회의 이 마을이 다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는 도장을 찍어줬고 보건사회부, 법무부, 지자체, 그 다음에 입양기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저기 하듯이 해서 그래서 그런 슬픈 역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올바르게 그 책임을 좀 질 사람들 지고 또 그 규명을 해서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이제 이 다음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이 아동의 어떤 권리를 또 여성의 권리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담론을 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좋은 책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권리연대 조민호 대표님이시고요. 제 책에 부모 있는 구와 조민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제 해외 입양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기환 입양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외국인 자격이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도 할 수 없고 또 일도 할 수 없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운동을 해서 이제 동포 자격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제 발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발전도 없던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불법 체류자는 다 추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2만에서 4만 정도가 해외 입양인이 입양이 보내졌는데 그 부모의 무관심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제 방치를 해갖고 시민권을 안 해줘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된 입양인이 그렇게 2만에서 4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약에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대거 이게 추방돼갖고 온다면 정말 2만이 다 온다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집도 없고 그들에게 줄 생활 보조기도 없고 뭐 하여간 말도 안 통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혹시 지금 뭐 여기 또 입양 전문으로 공부하고 계신 최대식 선생님이라든가 전민경 변호사님이라든가 혹시 뭐 입양인의 어떤 그 사회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서로 형님 먼저. 마이크를 드려야 말씀을 해주시려나요? 고모님이 이제 마이크 좀 가지고 계셔서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입양이들과 많이 만나시니까 한국 두 가지로 한국에 이렇게 수용 받아들여진다는 부분이나 주방 입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부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금 해결해야 할까 대응을 해야 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랬을 때 작년 말에 이제 크랩서가 항소 크랩서 아담 크랩서 네, 홀트를 고소를 했죠. 정부하고 홀트를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모가 있는데 이제 고아를 만들라고 이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국가 책임이 1순위에서도 없었고 입양기관까지도 책임이 없다라고 나온 상황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지금 2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응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책임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뭐 움직임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미국에게 우리가 이거를 요구할 만한 특별한 카드나 아니면 그런 위에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들 정부들이 이걸 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인 1차적인 벽이고 두 번째로는 입양 그 책임을 지고 뭔가 국내에서 바꾸려고 하려면 자기 책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거는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안 했다. 근데 제가 좀 인지했다라고 보는 건 작년에 아는 어떤 분들이 저기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해서 연구를 용역을 맡겼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은 곧 이 부분을 드러내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전쟁 능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이후에 미국에게 심지어 인지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고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그 첫 번째 질문이랑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 수용한다. 한국 사회가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의 어떤 관계 그분들이 수용을 원하는지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의 느끼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수용을 우리가 하세요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는 그럴 마음 없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이제 시민이니까 끝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지만 한국이 뭘 해야 하는가는 그 느끼는 감정과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한국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시금석이 제도가 중요한 게 지금 그 책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책임을 한국이 입양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가 책임이라고 인지하는가 그게 될 때 한국 입양인들은 한국 사회가 우리의 이 현실과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과정이 선행될 때 시민들도 한국 정부가 그랬지만 우리가 책임도 우리도 공유하는 한국 정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갔어. 보내버렸어가 진실이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 책임을 안 지고 시민들도 그런 벽을 저는 개인이 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정부도 그 책임을 지남이 포함해서 ministry 말씀하신 대로 지남이 포함해서 하고 한국 정부가 진실을 위해서 가족을 찾는 거에 의해서 그걸 통해서든 그걸 통해 그 과정의 역사를 한국 정부가 껴안을 때 그 다음에 서서히 더 많은 한국 분들이 그분들 맞을 준비가 될 거고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오실지는 그분들에게 맡겨지는 게 진실이라고 해야지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또는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되고 그 전에 정부의 몫을 다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입양인들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자성, 반성, 자각, 이 인식, 인정 이게 먼저 우선 돼야지 그 다음에 법적인 것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불가능한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담 크랩스터가 이제 그 홀트와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1심에서는 정부는 책임이 없고 이제 홀트는 책임이 있다라고 났는데 그래서 보상을 몇 억을 해줘라 그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정부도 책임 없고 홀트도 책임 없다라고 한 걸 보면은 정부와 그 사회복지 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커다란 카르텔처럼 돼가지고
이들의 입김과 이들의 로비와 이들의 그 물밑 작업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신필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언제 그게 될까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인식을 좀 널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24번 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성함을 제가 바스티안 플리퍼트라고 써 있는데요. 참석하셨을까요? 네네. 미혼모를 문제화하고 따로 제도를 구성해 정상적 모성과 분류시킨 국가가 있다면 사회가 그 정책을 단지 수용한 주체로 봐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우리 사회는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이런 폭력에 저항을 했었는가?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작가님께서 해주실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리를 제가 질문 주신 걸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미혼모를 문제적으로 보고 미혼모를 수용해서 이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제도를 만들었고 정상 모성과 비정상 모성을 분류시켰다 국가가.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 사회는 그냥 단지 수용했는가 거기에 저항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이게 아까 우리 배 작가님 책에도 나왔다시피 휴머니즘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입양을 한다는 거는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위기의 전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을 아주 그 능력이 없고 그 모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고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을 그런 아이를 구하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사회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나 아무 그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 영유아는 이 자기의 경험을 발화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입양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그 입양을 실천하는 그 주체들의 그 느낌과 말과 이런 것만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복지잖아요. 어떻게 복지를 비판을 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히틀러처럼 정말 가스실에 가갖고 집어넣고 이랬다면 사회적으로 반발을 하겠지만 이거는 보호라는 논리를 먼저 갖고 왔거든요.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그 다음에 미혼모를 보호한다. 얘네들 나가면 사회에서 차별받고 큰일 나. 빨리 애기 빼가지고 보내고 얘네들 정상적으로 해갖고 잘 결혼시켜야지. 잘하는 일이네. 옆에서 입양했다 그러면 아유 좋은 일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그 무력한 상태,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이제서야 입양인들이 성장해서 자기 경험 말하고 미혼모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아기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서야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케이스고 또 배 작가님도 전혀 아까 입양 가면 공주님처럼 예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러고 뭐 그 신문 보면 텔레비 보면은 그 입양인들이 막 하원을 이렇게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면 성공한 입양인들 하버드 가고 뭐 하는 입양인들 그 입양인들만 모아가지고 막 꽃을 막 달아주고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살아가고 나 좀 입양 보내주지 왜 입양 안 보내줬어. 제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가 다 마취가 된 거예요. 그 자본의 논리와 가진 자의 논리와 입양을 하는 자의 그 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이 실태를 알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미약하죠. 추가적으로 질문 답이 되는 예, 그 미혼모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사회적 저항은 뭐 갑자기 뭐 일어나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에서야 그 보이는 미혼모 단체 그리고 지원 단체라든가 미혼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사회적 저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발전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미혼모의 탄생에서 책에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운동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미혼모 당사자가 이제 온갖 매스컴에서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엄마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고 제주도에서 어떤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갖고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아이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헤어지자고 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보면 남자 마음이 바뀌겠지 해갖고 제주도에 가서 아기를 맡겨놓고 와가지고 이제 남자가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제주도 가보니까 아기가 없어. 아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경찰서 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애기 입양 보내서 잘 사는데 왜 애를 찾으려 그러냐. 그래서 사람이 엄마가 애기를 찾는데 세상에 나를 탓하더라. 그러면서 호주제 반대 운동에서 엄마가 이제 그 호주가 될 수 없으니까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미혼모라 하면은 정말 죄인시 되고 얼굴 하나 나오지 털끝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그때 이제 미혼모의 친권 양육권이 이슈화가 됐는데 그 이후 호주제가 통과하고 나서 완전히 또 다 가라앉은 이게 운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7년 2008년에 제가 이제 그 보내드린 아니구나 다른 기사구나. 어쨌든 다른 기사를 썼는데 2007년에 이제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리차드 보아스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 미혼모 돕겠다고 이제 일을 시작했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과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혼모는 다 가려져 있으니까 미혼모 운동을 해야 되는데 미혼모가 없어가지고 미혼모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리고 말인데 마침 미혼모 두세 명이 이렇게 자꾸 이제 시설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두세 명이 이제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세대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어마어마한 애들이 입양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미혼모에 대한 그 억압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참았는데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이혼율 높아지고 가족의 다양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높아진 시대에 미혼모가 된 엄마들이 시설에서 가만히 도움을 받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설장님하고 국회의원 만나서 미혼모 도와주세요, 미혼모 도와주세요를 수십 명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삶은 똑같이 미혼모 그래서 가난한데 시설만 자꾸만 커지고 시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당사자 조직을 하겠다는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보아스 박사님께서 이제 그 인큐베이팅을 하셨어요. 그 단체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막 그때부터 누구 엄마 가자 그래갖고 조직이 굉장히 커졌고 5명의 초동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혼모 단체가 지금 3개가 됐다가 지금 뭐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당사자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요. 네. 마지막 질문 받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요. 혹시 꼭 질문하시고 싶다 한번 이 얘기 좀 나누고 싶다 하실 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작가님 이제 책 보면서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 입양인들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제 거기 미국 얘기가 좀 있는데 책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읽히면 조금 이제 잘못된 정보가 나갈까봐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추방 입양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정을 다시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20쪽 마지막하고 21쪽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친부는 친부 없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부부간 신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거는 맞는데 이제 그 이에 따라 한국 국적 없이 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에서도 버려져 국적이 없는 입양인이 2만에서 4만 명을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내용 때문에 추방 입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고화호적으로 호적이 만들어져서 한국 국적으로 가기는 갔거든요. 근데 아까 대리 입양 얘기도 나왔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오지 않고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입양이 완료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또 입양 절차를 밟아야지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민권 신청을 또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대리 입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부모 중에 한 명만 시민권이 있으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부모님들은 거의 다 시민권이 있는 분들인데 이 입양인을 위해서 시민권을 신청을 해주지를 않았거나 몰라서 못했거나 아니면 입양인이 가서 학대로 여러 이제 가정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해외 입양인들이 개선점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내 입양이 안 돼서 해외 입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내 입양 부모들이 오래오래 기다리는데 사실은 외국에 입양한 애들 다 제일 어려요. 우리나라 애들이 5개월 국내 입양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해외 입양으로 바꿔버리고 국내 입양 부모가 한 살 이상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애 없다 이런 식으로 입양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안 생겼으면 하고 또 이제 뒤에 보니까 원가족 보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입양 전에 이제 뭐 말씀하신 케이스들 보면은 뭐 시부모님이 보내거나 아니면 뭐 위아가 가기도 하거나 그 원가족 보호가 우선 그리고 뭐 국내 입양도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더 제대로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입양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자주 만나시니까 그런 또 말씀도 해주시면 이게 참 좋을 것 출서가 같아요. 아니고 청소년이 읽게 하기 위한 소설이고 구술로 많이 그렇죠. 작성을 그래서 훨씬 하니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류가 좀 있고 맞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오류가 있고 그리고 좀 강한 거 이런 거는 또 다 미성년자가 읽어야 되니까 삭제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건너뛰기도 하고 사실은 이걸 딱 건드려야 되는데 묻어버리고 웃고 넘어가게 네. 너무 슬프면 사람들이 또 안 읽어서 그렇죠. 다른 부분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을 그런 거를 좀 잘못 정보를 얻을까봐 이게 사실은 추방되는 거는 트럼프 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이 됐는데 지금 입양인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그 국적 자체에 없는 거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2만 명이 다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 혹시라도 잘못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책이 그 작가님에 대한 애정과 저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애정어린 시각으로 보시니까 또 더 널리 팔릴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잘 받아봤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경청을 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입양이나 유기, 또 영아살해 같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또 도덕성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과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두 분 저자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요. 북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아동권리연대 대표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입양 문제, 미혼모 문제, 출산 문제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 입양인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살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린이는 너무 학대를 받아도 나는 자살을 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뺐지만 그만큼 어린이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린이는 모든 어린이 책임져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쉬고 싶은 시간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쉬고 싶은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제가 왜 집에 안 가고 있냐고 정답만 맞추고 있다간 저희 독서 동아리 같이 독서 동아리 하고 있는데 저희 자기개발서도 요즘 많이 읽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책 읽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인권 침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좀 알려주고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논의가 실천으로 또 하나의 고민으로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진 네, 기념 촬영을 앞에서 하실까요?